안녕하세요, 민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눈에 살펴보는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35년의 역사를 쭉 흐름으로 가볍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주요 주제들,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지는지, 잘 기출되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의 영상을 쭉 봐야 하고요. 오늘은 일제강점기가 이런 주제들이 중심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린트 구성은요, 가운데 연표 있습니다. 색칠된 부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금 35년간의 역사를 한 흐름에 담아놨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요 첫 번째 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죠. 1910년대와 20년대로 구분하고요. 다시 1931년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통치 시기 1920년대와 그리고 30년대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구분 방식은 모든 교과서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거고요. 시험에서도 이 시기를 구분해서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이해를 해두면 뒤에 수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 구분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 일본은 한국 병합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고요. 그리고 이 대한제국을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지역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그 전에 나라 이름이었던 조선을 지역명칭으로 사용해. 그리고 이 조선을 통치할 기구로서 기존의 통감부를 총독부로 개칭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병합하고 최초에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초기에는 굉장히 무섭고 억압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 시기의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 무력을 앞세워서 억압하고 통치하는 모습이 무단 통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무단 통치가 약 10년여간 지속이 되고요. 이때 위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기본권이 제한되고 헌병들에 의한 통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919년에 우리 민족의 대규모 만세운동이었던 3.1운동이 발생하게 돼요. 이 3.1운동이 발생하면서 거대한 민족적 저항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당시에 세계적인 흐름이 이 민족들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이런 걸 반대하는 추세가 있었고요. 약소국의 민족운동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무력에 근거한 억압적인, 강압적인 통치는 효과를 발하기 어렵겠구나. 지금 이 3.1운동을 통해서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통치 방식을 표면적으로 변화합니다. 기존의 무력을 통한 강압적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 문화적인 통치를 하겠다. 너희들에게도 권리도 주고 억압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기식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들을 분열하려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또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촘촘하게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자유를 줬지만 실제로는 안 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만적인 일본의 모습들을 다시 살펴볼 거고요.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변화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1929년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사회 시간에서도 다뤘을 텐데 1929년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태야. 자, 이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그 영향을 일본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느냐라는 게 핵심이야. 당시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내각제였어. 내각제. 그래서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하고 이 총리가 주도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 군부 강경파가 권력을 잡게 되고 1931년 이후로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쟁을 통한 전쟁 특수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그래서 1931년에는요, 만주 지역을 점령해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만주 사변이라고 합니다. 1937년에 가서는 이제 중국을 침략하게 되고요. 1941년에는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제2차 대전의 주축국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과 함께 손을 잡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이 전쟁을 전방위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본인만으로 사실 전쟁을 수행한다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일본이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이때 식민지 조선이 가장 큰 타겟이 됐던 것이죠. 이 조선인들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일본과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되고 스스로가 일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어야 돼. 그런 세뇌가 필요하고요. 기존에 일본인과 다르다는 이 민족성을 없애버려야 했다. 이런 것을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민족 말살 통치. 1930년대 이후로는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구분하면 돼. 실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황을 주고 이게 몇 년대게, 10년대게, 20년대게, 30년대 이후게 이렇게 물어보고, 보기에서도 10년대, 20년대, 30년대 주고서 같은 시기 찾아봐, 아니면 하나만 다른 시기 찾아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제 통치 체제와 식민지에 대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디테일한 건 다루지 않습니다. 흐름만 간단하게 보는 거야. 첫 번째입니다. 1910년대 일제 통치 체제와 경제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는 무단 통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무단 통치의 핵심은 헌병 경찰 통치였습니다. 자, 경찰은 기본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기구라고 보면 되는데, 헌병은 무엇이냐? 요새 넷플릭스 드라마 DP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그지? 헌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내부의 경찰입니다.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 군인들끼리도 군인 내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들을 헌병이라 그래. 그럼 이 군인들이 지금 식민지 조선의 치안을 담당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헌병들은 당연히 항상 총을 소지하고 있겠지. 자, 이 헌병들이 식민지 조선을 통제하고 치안을 유지하는데 근거가 됐던 법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경찰범 처벌규칙이라든지 조선 태영령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의 디테일한 세세한 삶을 처벌규칙을 통해서 처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태형이라고 하는 신체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한국을 병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저항이 거셀 수 있어서 되게 강압적인 통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밑에 네 가지 법들을 시행하면서 이 조선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끔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물론 이 법들은요, 보통 1910년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일제강점기에 쭉 적용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주로 우민화 교육이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조선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조선교육령이라는 형태로 시행을 했는데 1911년에 시행된 1차 조선교육령에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만 할 수 있도록, 어디 직업에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만 딱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면 충분하다라고 일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통치 체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기 빠져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자주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식민지 경제정책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먹고 나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토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몰수합니다. 요 뒤에 다룰 테지만 기한부 신고제를 채택해서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다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넘겼고요. 우리 배웠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이것에 대한 처분을 맡겨서 일본인들이 식민지 조선에 많이 넘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각종 법령을 시행해서 이 조선의 경제를 빼앗아 침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은 회사령이라고 하는 거야.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입니다. 요 선생님이 오타를 냈네요. 허가제. 그래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 거야.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사를 만들 수 없어. 식민지 조선인들이 회사를 만드는 것을 억제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요, 어업령, 삼림령, 광업령을 통해서 조선의 자원들을 수탈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1910년대 통치 방식은 3.1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맞아서 변화하게 돼요. 3.1운동이 일어난 배경도 국제적인 배경과 국내적인 배경이 있는데, 일단 1910년대 일본의 강압적인 이런 무단 통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역량도 축적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민족의 운명은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독립을 요구했고요. 러시아 혁명 이후 성립된 소련에서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민족의 최대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이 1919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일본이 이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 방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문화적인 통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되게 기만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민족 분열 통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런 문화 통치의 기만성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독의 자격이라든지 경찰제도의 운영, 정치 참여, 언론 정책, 그리고 교육 정책,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요. 대략적인 건 그런 겁니다. 경찰은 일반 경찰을 바꿨지만 그 숫자가 3배 이상 늘었다. 총독도 이제 군인이 안 맡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군인만 맡았다. 언론 정책도 조선인들의 언론을 허용해 줬는데 다 검사하고 검열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정지시키고 폐간시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교육도 조선인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유상교육이어서 받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결국 직업을 갖는 실업교육 위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양상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정책은 어떻게 변했는가?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 내부적으로 쌀 소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급속도로 공업화가 되면서 농지가 공업지대로 변화하게 되고 쌀 생산량이 줄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 경제 발전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극도로 부족해졌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식민지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야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품종 개량이라든지 아니면 수리조합의
개축 고쳐서 다시 막 확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실제 증산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증산된 량보다 실제로 일본에 반출량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게 함정입니다. 그러면 반출된 쌀이 더 많았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쌀이 부족해져. 이것을 또 만주에서 콩, 조, 수수 이런 잡곡들을 사와서 때우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기억해야 되고요. 자, 기존에 1910년대 실시됐던 회사령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롭게 총독부에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조선인들이 세운 회사도 많이 생겨나긴 하지만 오히려 일본의 자본이 식민지 조선으로 더 많이 진출하고요. 신은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지금 식민지 조선에 대한 금융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적어둘까요? 일본 자본이 침투하게 됐다. 자, 다음 마지막 30년대 보겠습니다. 지금 대공황 이후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일본이 전쟁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했던 일본은 조선인들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고. 그래서 조선인들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 조선어라든지 조선의 역사 이런 것들을 교육하지 못하게 하고요. 계속 나는 일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도록 세뇌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천황을 의미하고요. 이 천황의 신하된 국민이다 라는 거야. 신하된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뇌시키는 정책들이다. 그것을 근거로 받들어주는 것이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내지, 그러니까 지금 본토 일본을 말하는 것이야. 일본의 입장에서 선은 당연히 조선이 되겠고요. 이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본과 조선은 뭐가 같다? 조상이 같다 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설파하는 것이죠. 요런 것들이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고요.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지.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 그리고 나는 천황의 신하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제로 외우도록 암송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신토에 대한 그런 사찰인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 천황이 있는 궁성에 대한 절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910년대보다도 더 통제적인 정책을 강화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더더욱 제한하고요. 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일본에 대해서 충성하는 신하된 백성들을 기르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않아요. 핵심은 다 외울 건 없지만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선어 그리고 조선 역사에 대한 교육을 기억해야 되는데, 조선 교육이 아니고 역사죠. 이런 과목들을 일종의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수의 과목이라고 해. 선택 과목을 당시에 수의 과목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3차에서. 근데 실제로는 이걸 선택하면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게 했고, 4차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과목 자체를 폐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초등학교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지만 1995년 6년까지는 국민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국민학교가 황국 신민의 줄임말이었다라고 해요. 1941년에 국민학교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존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는 이런 모습들도 이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학교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대로 사용을 해왔었던 것이고, 뒤늦게 1996년부터 이것을 바꿔서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럼 30년대 경제정책을 보면요, 조금 구분을 해보면 더 좋아요. 기본적으로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륙에 있었던 한국이 일본보다 오히려 침략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어. 그러니까 중국 지역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군사 기지로서 지금 조선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 조선을 군사 기지로 삼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선에서도 본격적인 이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본 내지에서는 좀 더 밀도 있는 고밀도의 산업들을 추진을 하고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면직물 산업을 식민지 조선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남쪽에서는 면화를 만들고 북쪽에서는 양을 기른다라고 하는 남면 북양 정책. 자, 그리고 조선 지역을 병참 기지화로 만들기 위해선 공업지대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특히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해서 일부 양을 기르기도 하지만 일부 한반도 북부 지역은 공업지대로 변모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기를 만들고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대륙 침략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송해 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 지역을 공업지대로 변화시켰다. 기억해 주시고요. 1938년 이후에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진짜 전면전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당시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돼. 그래서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물자를 수탈하게 되죠. 이때 공출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서 농업 생산물을 다 가져가 버리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그래도 해결을 해줘야지 최소한의 식량으로 살아가도록 배급제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노동자로 강제로 징발해가는 징용, 강제로 군 입대를 시키는 징병, 그리고 위안부 문제들까지 이 시기에 주로 벌어졌다. 당시 젊은 여성들을 당시 군인들의 성놀이개로 이용한 악질 성범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의 통치 방식과 경제 정책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은 자세하게 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정말 쓱쓱쓱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